내일 드디어 저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올림머리 푼 민낯의 전직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53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온 신경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 변호사. 네. 경호실 없이 나홀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법, 다른 법원도 비슷하지만요. 오전 10시에 재판이 있고 오후 2시, 14시 재판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의왕에서 법원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요. 통상 구속수감자는 그걸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상 문제, 또 다른 수감자들하고 같이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SUV 차량을 하나 대절을 했다 그러고요. 그거를 8시 40분 정도에 출발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호송버스가 아니고요? 네, 호송버스 타게 되면 다른 재소자, 수감자들하고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호 부분에서 경찰에게 앞뒤로 차량 요청을 좀 했다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과잉 경호가 아니냐면서 난색을 좀 표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식사 부분은 점심 정도에 이제 그 식사를 가능한 상황인데 식사는 아마 법원에서 제공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일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다른 피고인들처럼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나타나는 모양새가 될까요? 일단 이제 그 포승줄은 묶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승줄을 묶질 않고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갑만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과 여성들은 이제 포승줄을 묶지 않는데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좀 신분 자체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 수갑도 차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관심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 특히 이제 머리 모습. 이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매일 아침 1시간씩 이제 공을 들여서 이 머리 이미지를 수정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미지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 머리를 한 것도 보면 결국 이제 그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어떤 이미지를 좀 본인한테 투영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마지막 검찰 조사를 끝내고 구치소로 갈 때 그때 홀로 이제 화장실에서 다 클렌징 폼으로 모든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풀고 바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53일 만에 우리 국민들 앞에 다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 나타날 것이냐. 현실적으로 보면 머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전에 휴가지 때나 이럴 때 할 때 같이 그냥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리는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발도 보면 이제 아마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걸 입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옷은 아마 이제 수의보다는 그냥 사복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보면은 굉장히 좀 두꺼운 옷을 입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중간에 아마 옷 자체가 아마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계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김만옥 씨 얘기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내에 있을 때는 저렇게 평소 외부 일정이 없으면 올림머리 화장을 안 하고 두건을 썼다 이런 얘기 있는데 내일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우 실장입니다. 네. 그런데 내일 이제 입정을 할 때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지금 생중계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뒤면 좀 결정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도 최순실 재판에서도 사실 생중계가 됐었고, 그 전날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오전 중에 아마 그 결정을 내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오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생중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개 재판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내일 오전 10시면 3개의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동인인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 절차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법대에 섰을 때 박 전 대통령은 인정신문 절차를 밟고요. 이름, 그리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직업 같은 것들을 법관이 질문하는데 아마 문제되는 부분은 직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예. 공소장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직업이 없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이제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고 또 주소를 지금 삼성동으로 얘기를 할지 내곡동으로 얘기할지 뭐 그 부분도 아마 지금의 어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지금 안 할 직업이 수도 없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이거를 가지고 다 어떤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강력한 또 의사 표시를 한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주소는 내곡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인정신문부터 뭐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호송 이 차에서 내릴 때부터 모든 관심사는 다 그쪽으로 쏠리겠죠. 사실 내일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만남 때문인데요. 먼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 씨의 증언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진영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얘기는 이제 헌법재판소고 최근에 이제 무려 33차례 33차 공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언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네. 보면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애정 관계가 제 마음속에 성립이 됐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공판에서도 본인의 존경과 신뢰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하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상당히 자기 마음속에 어떤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거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그 박 전 대통령의 대화라든지 또 관계라 이런 걸로 보면 과연 그냥 존경만 하는 대상이었냐 이런 걸 좀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채널A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그 대화라고 해도 보면 상당히 좀 박 전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바로 끊어버리고 또 자기가 딴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최순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 생활의 전체를 보면서 끝까지 어떤 존경심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겉으로는 참 존경하지만 실제로 그 생활에 어떤 깊숙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낀다라면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나타나고 있고 아마 지금 재판에서도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조금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내일이요? 그런 내일도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 내일 뭐 계속 재판하는데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최순실하고 재판을 같이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하고는 재판을 같이 못 받겠다. 아마 내일은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런 관계라 본다면 이 최순실의 이야기 자체를 100% 그래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최순실 씨가 최근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얘기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부신 기능 저하증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누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 네. 대체로 보면 대통령이 3일에 한 번 정도 태반 주사를 맞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는데 어떻습니까? 태반 주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들어와 있는 그 태반 주사는 갱년기 치료제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네,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유독 건강에 관해서는 네. 최순실 씨랑 상의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옥중 조사를 지금 재판받기 며칠 전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지금 다 공개가 돼가지고 옥중 조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한테 좀 의지했다라는 식의 어떤 진술, 어떤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 갱년기라는 단어가 그렇죠.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최순실도 33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갱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개인 집사로서 어떤 보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옥중 조사를 왜 이 시점에 공개를 했을까 봤을 때는 앞으로 재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많은 사람들이 연관성이 사실 있습니다. 예. 정우성 비서가 또 앞으로 내가 진술을 이렇게 할 거니까 재판에서 대부분 공범 내지 관계인들이거든요. 당신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라는 뉘앙스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있는 4일, 5일 전에 지금 옥중 조사가 지금 공개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최순실하고 과연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서는 최순실이 다 했고 나는 잘 모르고 최순실이 사익 추구인데 관리 못한 게 내가 잘못했다. 나는 엮여서 들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최순실이 끝까지 그런 얘기를 해줄까가 아마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옥중조서 공개일 수도 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최순실 씨 얘기는 일단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존경과 신뢰를 최근 공판에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옥중조서를 보면 정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어떤 의미로 했을 것인가. 옥중조서에 보면 뭐 속았다는 부분이 이제 참담하다, 속았고 그다음에 사정을 몰랐다. 그다음 것도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다. 내가 속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이 피의자의 신분으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최순실과의 어떤 관계가 드러났을 때부터 지금 옥중 조서까지의 어떤 상황, 최순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즉, 내가 언제부터 몰랐냐는 거죠. 언제부터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삼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제치고 박 대통령 모르게 삼성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히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해야만이 그것을 벗어나는데 상당 부분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앞으로 내일 재판의 어떤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박 대통령이 과연 정확하게 난 최순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모르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최순실과의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고 그때부터 최순실은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방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죄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가 드러나는데 여전히 사실은 박 대통령은 모호하게 모르고 있다. 일관된 그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최순실 씨는 존경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대처럼 보이는 입장은 결국 이 한 사람에게로 수렴되는 재판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통과에는 많이 울었대요.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목이 아마 쉬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종래의 특수본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고영태 일당의 기획폭로 의혹과 그 범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일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장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일 텐데 저 자리에 앉아서 눈도 맞추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보면 검사 맞은편에 지금 앉게 되는데요. 순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조금은 다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최순실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이렇게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 건너뛰어서 앉기 때문에 약간만 고개를 돌리면 옆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개 안 돌려도 사람 그 시각 자체가 보이는 시각이고 바로 사실 옆에 있다고 바로 옆에 있다 봐야죠. 바로 옆에 있다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눈을 마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 이 두 사람이 피고인인데요. 같은 길을 가는 피고인들도 뭐 공범을 했던 피고인들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면 상당히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는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 최순실은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어떨 때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세한 부분에서는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증인이 나왔을 때 뭐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이런 뭐 고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인들이 나왔을 때 과연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특히 형사 22부에서 지금 피고인 신문을 허락해주고 있어요. 피고인이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 서로 얼굴을 붉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얼굴도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대화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라는 우리 예상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 일반 재판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도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눈빛은 물론이고 대화까지 할 수 있다. 내일 글쎄 엄청나게 주목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로운 얘기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주장이지만요. 이 최순실 씨가 최근 서울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지검장이 이 국정농단을 기획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이가 이제 고영태 녹취록을 문제 삼으면서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제 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검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고영태와 어떤 계획을 짜고 이 사건을 이제 폭로를 했다. 이제 어떤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검사가 누구냐? 자기는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재판 바로 검사 측에서 이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재판부도 그거 근거 없으니까 그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지를 했는데 또 그 다음 질문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윤석열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 입장에 볼 때도 뭔가 허위 사실 아니면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할 때는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된 상황인데 아마 최순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는 결국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최순실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예. 그럼 최순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생긴 이유는 결국 고영태라 때문에 생겼다. 자, 그럼 고영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확대시킬 만한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카드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좀 황당한 주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순실 입장에 어쨌거나 이 사건 자체는 윤석열과 고영태 이 사람이었던 예산 계획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사실 고영태 녹음 파일 속 검사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관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재판 끝나기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무슨 작전 얘기인데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얘기한 거 어떻게 됐냐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예, 바로 저 대화 속에 나타나는 부장검사가 윤석열 지검장이라는 건데 최순실 씨가 변호인이랑 이렇게 상의를 한데 전략적으로 윤 지검장을 끌어들였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변호사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치밀하게 사전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이제 구속돼서 계속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대화의 주인공이 검사가 누구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담당 변호사가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런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검사가 윤석열 지검장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까? 이제 윤석열이 지검장도 됐고 또 어쨌든 특검 내에서도 가장 강골이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돼서 이 수사를 지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고 공소 유지의 총책으로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조작해서 씌운 것이라고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 공작으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박주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윤석열 지검장까지 끌어들인 무리수 변론하는 진짜 속내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변호인이 질문을 한 거고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판부에서는 이런 목적이 있냐고 또 제지를 좀 시킬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이 이제 윤석열 검사를 지검장으로 임명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지는지 비슷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면서 예전에 특검 출석할 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핵심보다는 옆에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이 조금 본인들의 위기를 좀 극복하려고 막 얘기하다가 가장 지금 유명해진 사람 얘기를 갑자기 하고 이런 거. 그렇죠. 쉽게 말해서는 할 게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뭔가 본론을 해가지고 무죄를 받는 것들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론으로 나가고 그 방론이 먹혀들으려고 하면 누가 들어라도 귀가 솔깃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핫한 인물은 윤석열 지검장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추측이 근데 시나리오는 완벽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누군가 검사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 검사는 이 고영태를 동원해서 어쨌든 올가매야죠. 엮어야 되죠. 예. 박정희 대통령까지 엮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검사한테는 윤석열 검사한테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좌천당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좌천당한 그런 원한
그런 원함 심리 때문에 고영태라는 사람을 기획을 해서 그다음 최순실을 엮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까지 엮으려고 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유일한 검사라고 한다면 윤석열 검사를 왜 언급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날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할 때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이 우려를 표명한 게 그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실 원한이 있는 당사자 아니냐. 한이 있는 당사자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보도도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날 이렇게 이 윤석열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소스는 이미 충분했다는 거죠. 예, 이현중 의원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최순실 씨 사실 뭐 특검에 흠집 내기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엔 검찰에 흠집 내기도 한 번 하고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아마 재판을 하면 늘수록 사실 그 안에 있는 재판정 본 사람들 보면 최순실 씨가 굉장히 법리적인 지식도 많이 늘고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건 내용에 대한 일단 이것도 이제 늘고 또 법률 지식도 많이 늡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본인이 또 허점인가. 그래서 본인이 뭐 직접 신문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순실이가 이제 보면 자기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은 뭐 사면 받을 수 나가더라도 본인은 지금 장기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떠한 최대한 어떤 정치 쟁점화하고 뭔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잡은 게 뭐냐면 결국 이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고 그 사건은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바로 윤석열 지검장을 끌고 들어가면서 결국 윤석열 지검장으로 하여금 곤란한 처지에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한다라면 충분히 어떤 정적 싸움으로 벌여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이야기만 거듭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기사라면 내일 재판 때도 또 어떤 돌출 발언을 할지도 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언급한 윤석열 지검장 오늘 취임식도 사양하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길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글쎄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남은 수사하고 공소유지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내일 재판과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체제에서 첫 공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지검장의 악연도 꽤 뿌리가 깊잖아요. 4년입니다. 아마 윤석열 지검장은 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한테 외압을 받았다면서 폭로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나아가서 사실은 저 정도면 옷을 벗는 게 상례였는데 계속적으로 있다가 부활되게 된 게 2016,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부활을 했고 그 정도는 부활 정도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2017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을 임명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 4년간 뭐 온수, 냉수가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갔다 온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하고 또 맞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 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 두 사람의 운명도 참 기구한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윤석열 지검장 그래서 언급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둘러싼 사법연수원 동기들의 인연도 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범계 의원이 동기랍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술도 잘 드시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건데 제가 살펴보니까 23기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된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23기가 참 유명한 기수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기수도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은 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나오면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고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은 지금 현재 뭐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송사가 있지만 사실 윤석 이제 전 의원도 저 기수군요. 그렇죠. 이게 근데 윤석열 지검장은 이 시험 기수가 사실 굉장히 늦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시험을 대학 4학년 때 붙고 난 다음에 2차 시험을 무려 9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떨어졌냐 하니까 이 윤석열 지검장의 좀 성격이 있답니다. 뭔가 하나를 딱 잡으면 이걸 끝까지 파고들어야지만이 본인이 좀 적성이 풀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법 시험은 굉장히 늦게 돼서 사실 연수원 기수 나이는 이분들보다 훨씬 많죠. 그렇지만 연수원 기수는 이제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수원 기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어차피 이제 검찰 사회는 또 기수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이는 많고 기수는 지금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취임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본인 성격도 있겠지만 사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보면 자기보다 높은 기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박수 쳐야 되는데 불편하네요. 좀 그런 불편한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에 관련한 최순실 씨의 기획 폭로설 그리고 내일 있을 3개의 재판을 한번 미리 점쳐봤습니다.